자, 주말 잘 보내셨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보강을 해가지고서 진도를 이렇게 조금 점프를 해가지고 보강을 아직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은 갑자기 이거 뭐지? 지금 세포 주기에 광합성을 다 끝내고 광합성이 다 끝났고 세포 주기가 이제 세포 주기의 첫 절을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두 번째 이 왜 세포 주기를 셀 사이클을 내용을 공부하는 그 챕터에다가 감히 그 전장인 그 세포 신호 전달을 같이 뭉개가지고서 같이 합쳐버릴 그런 용감한 생각을 했을까 하고 그냥 편리하니까 대충 진도도 늦은 것 같고 그러니까 대충 뭉개버리자라는 물론 그런 생각이 제일 주정을 이뤘겠지만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봐라. 문을 닫으니까 갑자기 더워지네. 시끄럽든 말든 내가 할게 뭐야. 그게 그래서 이 세포 주기에 대한 토의가 이 장을 통해서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이 세포 주기라는 것을 이렇게 조절을 하고 왜 세포 주기가 중요하냐면은 이 세포 주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직접적인 세포 주기의 개념부터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응용 측면에서 왜 중요한가 하면 세포 주기를 조절할 줄을 알아야 암을 잡을 줄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세포 주기에 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세미나를. 그래서 요 장이 끝나면 그런데 이것을 조절을 제대로 하려면은 왜 세포 신호 전달이 그렇게 세포 신호 전달에 관한 개념을 알아야 세포 주기를 어떻게 대충 감을 왜 이것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그러려면 내가 잘 가르쳐야 되지만 하지만 내가 못 가르쳐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절에서 세포 주기가 무엇인지 각각의 세포 주기가 왜 무슨 G1이니 S니 G2 또는 M 페이스 같은 그런 것들로 나누어져 있는지에 관해서 대충 설명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는 갑자기 이것을 주제를 바꿔갖고 세포 신호 전달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호 전달을 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수업 첫 시간부터 학기 시작할 때 이 무슨 호미오스테이시스니 뭐냐 하면서 수용체에 관한 그 역할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이렇게 막 일부러 소명하면서 이렇게 해왔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호 교환이라고 하는 것을 대충 여태까지 몇 가지를 계속 이렇게 주입을 시켜왔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신호 교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전부 이거 리간드와 수용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작품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리간드가 무엇이냐? 리간드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신호를 전달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 세포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리간드의 종류는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리간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호르몬이 리간드가 될 것이고 호르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 어떤 물질인데 일단 수용체하고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일단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작은 물질들은 무조건 전부 다 리간드. 그래서 리간드와 수용체 간의 특이적인 상호작용이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치 리간드와 수용체의 특이적인 작용은 무엇과 무엇에 딱 두 가지를 한번 예를 들어볼래요? 리간드와 수용체의 특이적인 상호작용과 매우 비슷한 흡사한 또 다른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예를 생명체 안에서 뭐 없을까? 효소하고 기질 간의 특이적인 상호작용 맞았어 하는 그런 거. 또 하나 뭐 없을까?
항체하고 항원의 특이적인 그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합이 모양이 너 나하고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 같이 한번 결합을 해볼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그런 범주에 속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 그렇게 많은 그런 유사한 종류의 서로 특이적 결합이, 이 역시 그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효소 기질의 특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무엇이 발생하냐면 그 기질의 특이적인 화학적 변화가 발생하고, 항체와 항원의 특이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합이 영구히, 그 항원이 없어질 때까지 결합이 영구히 지속이 되고, 여기선 이 리간드와 수용체의 특이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특이적인 어떤 시그널이, 신호가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서 감지를 세포 안에서 알았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대응을 해야지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요 상호작용이 무엇을 계시를 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하는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신호 전달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다 해놨는데, 그것이 과정이 개시가 되고,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죠. 어떤 세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감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밖에 경기가 좋은데 세포 분열을 좀 해볼까? 밖에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커서 세포 분열을 해야 될 시기인데 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세포 바깥에 있는 수용체가 어떤 특이적인 물질을 감지해갖고 그것을 밑으로 나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너 알아서 해 라고 밑으로 신호를 보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 점을 이제 나타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반응이라는 게 뭐 어떤 것이냐, 그래 리간드하고 수용체하고 결합을 했어, 그것을 세포가 알아차렸어, 결합을 했어, 그럼 어떤 그 변화가 왔어,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 세 개를 예를 들려고 한다면, 일단 거기에 대응을 해서 그런 결과로 인해서 결국에 가서는 어떤 특별한 유전자 세트만 알아서 특이적으로 발현, 유전자 발현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유전자 발현이라니?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웬 발현이야? 이럴 수가.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그 유전자, 그 특정 유전자의 RNA가 만들어질 때 오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해요. RNA 합성, 그러니까 전사가 일어나는 것을 유전자 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들은 정답 있다가 언제나 그것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활성이 되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활성이 되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 발현이 된다니 RNA가 만들어진다. 그런 식으로 세포 안에 있는, 사람 세포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22,000개의 유전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이 통제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시기에 너 발현해, 넌 쉬어. 어떤 특정 시기에 네가 발현해, 넌 쉬어. 전부 다 쉬어 할 때도 있고, 또 특정 유전자까지 가지 않아도 어떤 세포 전달, 신호 전달을 유전자까지 핵으로까지 그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포질 내에서 그냥 원래 가만히 있던, 쉬고 있던 상태에 어떤 효소가 갑자기 그 신호를 받고 갑자기 미친 듯이 되면 광분하는 그런 특정한 효소가 섞여서 활성이 그냥 되는 경우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신호를 받아서 세포질 내에서 특정한 이온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어떤 이온 채널이 갑자기 개폐가 되어서 세포 안에 대표적인 것이 칼슘. 특정한 신호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의 신호를 받아서 드디어 급기야 칼슘이 이제 활명소포체 안에 저장이 됐던 칼슘이 그제서야 그것을 여는 칼슘 채널의 뚜껑이 그제서야 열리게 되는. 그러면 칼슘이 활명소포체에서 세포질로 쭉 방출이 되면 그 때문에 덕택에 이제 세포가 근육을 수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든 것이 그런 식의 신호 전달. 그래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절대로 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 예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세포 신호를 받으면 전달의 반응이라는, 세포가 신호에 대해서 반응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야 할 때 이렇게 한 3개 정도의 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용체가 있는데, 수용체는 크게 2가지, 그러니까 그러한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의 수용체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에, 흔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막에 이렇게 질비하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수용체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른 리간드의 모양이 다를 테니까 그 리간드를 특이적으로 결합을 할 수 있는 수용체들, 특히 바깥에 그 리간드 결합 모양이 엄청나게 다 다르겠죠. 그런 막 수용체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막에 있지 않고 세포 안에 세포질 내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포 내 인트라셀룰라 리셉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왜 세포막에 가 있지 않고 게을르게 세포질에서 이렇게 있느냐? 리간드 자체가 밖에 나가서 마중 나가서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없는 그런 친구들. 막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리간드들. 누굴까? 소수성 리간드들. 작은 지질로 되어 있는, 작은 지질 물질로 되어 있는 리간드들은 세포막을 굳이 같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스테로이드 호르몬 계통. 호르몬도 그런 펩타이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 호르몬, 인슐린 같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지질, 콜레스테롤로 시작을 해갖고 이 스테로이드 계통의 호르몬, 프로제스테론 같은 그런 종류의 호르몬들은 전부 지질을 그냥 그대로 통과하게 되면 그제서야 세포질 내에서 리간드하고 결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면에 대부분의 리간드들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대부분의 리간드는 소수성만 물질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아마 극성을 가진 분이 매우 많을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세포막을 통과하기가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세포막에서 이렇게 기다려줘야죠. 그래서 세포막에서 이 상호작용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막수용체와 세포질의 수용체가 따로 구분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리간드의 종류, 리간드가 소수성이냐, 최수성이냐. 따라서 그들을 알아서 잡을 수 있게끔 위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림이 여기 이렇게 그래서 친수성인 리간드, 펩타이드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극성 물질을 리간드는 여기서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신호는 그럼 요 밑에서 그것의 미세한 부분을 감지하는 밑에 세포질 내의 어떤 그 물질들이 있겠지. 위에서 바깥에 어떤 떨림이 일어나면 밑에서 세포질 내에서 그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움직이네? 알았어. 그럼 여기서 이것이 감지가 돼서 신호 왔어. 알았어. 신호 왔어. 하는 식으로 반응이 점차적으로 세포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스테로이드 호르몬처럼 소수성 리간드는 직접 들어가서 세포질 내에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때부터 일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지게 되는 제가 생각할 때 신호 전달이 이제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의 일반적인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데 좀 보통 일반적인 교과서에서는 요 시냅스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따로 이렇게 떼어서 구분하지 않는데 이거야 뭐 각각의 보는 사람 오야 마음이지 뭐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것을 뭐 어떻게 어디다가 갖다 붙이든 간에 일단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시그널링 자체가 파라크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링 얼마나 가깝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가깝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엔도크린이라고 하는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호 전달의 대부분 엔도크린이라고 내분비계를 통한 그 신호 전달. 그 다음에 시냅스 신호 전달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교과서에서 해놓고 있는데 각각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일단 직접적인 접촉, 뭐 당연하지 직접적으로 그게 뭐냐면 세포 표면에 어떤 이런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또 다른 세포가 이렇게 알아서 감지를 하게 되는 세포들끼리의 상호작용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물질, 리간드 물질이 세포막을 벗어나지를 않고 세포에 그대로 달랑달랑 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세포가 그 신호를 가서 직접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직접 접촉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왜 동물의 초기 발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냐면 초기 발생 과정에서 각각 세포들이 서로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는 이건데 나는 내 패를 보여줄게 네 패를 보여다오 그럼 너하고 나하고의 상대적인 위치가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서로 알아서 각자 갈 길 가자. 또는 이쪽에 왔는데 내가 여기 옳게 와 있는 거야? 어디 너 그쪽 보자. 오케이. 너 그러면 알았어.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구나. 하는 식의 이런 각각의 저런 상호 위치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결정이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신호 물질에 의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기 발생 과정에서 이것이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상호작용이 매우 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직접 접촉 자체를 두 인접한 세포 간에서 인접한 세포 간에 서로 간의 어떤 세포막의 표면에 있는 리간드에 의존하지 않고 간극 연접이 뭔지 아시죠? 아직? 간극 연접이 뭐였지? FTA 간극 연접. 세포들 간에 어떤 구멍이 밑에 그냥 서로 뚫려 있어갖고 수용체에 의하지 않고 그냥 사이즈만 맞으면 대충 알아서 너희들끼리 왔다 갔다 하자라고 하는 그 간극 연접, 갭 정션에 의해서 작은 어떤 특정인 신호 전달 물질들이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책에 그 직접 접촉을 얘기하면서 특이적으로 이 간극 연접에 대한 예를 보여준 것인데, 기왕이면 좀 멋있는 세포들 간의 직접적인 이런 직접 접촉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책도 게을러가지고 그런 그림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줬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가져와가지고서 지난 시간에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이 세포들 간에, 특히 면역 세포들 간에서 세포 표면에 뭐 어떤 신호가 있는 것을 알고 거기에 의해서 어떤 특이적인 T 림프구들은 거기에 따라서 면역 작용을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요 그림을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요거 기억이 나겠죠? 네. 자세한 내용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직접적인 접촉의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포들 간의 상호 표면에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한 인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반면에 이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측분비 신호 전달이라고 해석이 되는 모양인데, 이것은 일단 세포 어떤 신호 물질을 이 방출하는 이 제공자 세포가 리간드를 이렇게 방출을 하겠지. 리간드를 세포 밖으로 떨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리간드가 멀리 못 가고, 리간드가 멀리 못 가고 힘이 약해갖고 이거 딱 던지면 이 근처에 있는 친구, 근처에 있는 이웃집들한테만 가서 따다닥 전달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파라크라인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근 세포들 이런 것이 키워드 파라크라인. 이거 역시 초기 발생 과정에서 이 주변에 있는 여러 세포들이 같이 세포의 운명에 같이 우리가 할 것인지,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약간 저에 따라서 다시 이제 서로 내외하자는 그 결정을 하는 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신호 전달. 그러니까 굳이 막에 붙어 있지 않고도 이것을 전달 물질을 세포에서 띄어서 던져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파라크라인 신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이 성장 인자라고 하는, 마치 이 성장 호르몬 비슷하게 성장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장 호르몬 비슷하게 어떤 작은 그런 물질이 세포 표면에 가서 붙으면 이제 거기에 의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그러면 이 세포는 성장을 합니다. 성장이라는, 동물 세포에서 세포의 성장이란 무엇이죠? 동물 세포에서 세포가 성장한다니 분해를 하는 거예요. 세포 주기가 이제 돌아가는 게 세포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인자의 자극을 받아야만 세포 주기를 턴온 스위치를 올려서 이제부터 세포 주기 진행, 그 결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부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요 성장 인자 신호가 그다지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걸 신호 자극해. 예를 들어서 멀쩡히 있다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세포가 이만큼 조직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상처를 받은 그 부위에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인자들이 방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성장 인자예요. 그래야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이제 새로 분열을 또 해서 이거 메꿀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것들. 보죠, 이 그림에서 측분비 신호 전달을 대충 표현하는 인접한 표적 세포 얘기했듯이, 인접, 가까운 동네가 키워드라고 얘기를 했죠. 내분비라고 하는 아직 나오네? 또 있어? 뭐가? 오케이.
면역 반응에서 사이토카인 또는 한국말로 시토카인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페라크라인 시그널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 않고 면역 신호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 난 죽어가. 옆에 있는 내 친구들은 살려야 되겠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비슷한 사이토카인 비슷한 물질을 신호 물질을 방출을 해. 야, 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알아서 해. 그러면 나는 죽지만 옆에 있는 신호 세포들이 알았어. 딱 그 신호를 받고서 나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 바이러스는 우리 집에 오기만 해봐라. 넌 죽었어. 하고 준비를 하게 되면 그러한 신호들. 감염이 됐을 때 염증 반응이 일으킨다든가 할 때 이 면역 세포들이 특이적으로 그런 식으로 야, 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박테리아하고 싸우고 있어. 하고 하는 신호 전달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대표적인 페라크라인 시그널이 왜 대표적인 페라크라인 시그널이라고 한다는 얘기지? 신호가 멀리 가지 않는다는 얘기지. 가까운 동네에 퍼진다. 그 중에서 그런데 이런 페라크라인 시그널링을 셀프 공천을 하게 되면 셀프 공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오토크라인 시그널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신호를 방출하고 자기가 먹어. 자기 자신이 방출한 신호에서 자기 자신이 그거를 인지하고 알아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건 셀프 그런 이가 되기 때문에 그는 자가 분비 신호 전달 또는 오토크라인 시그널이라고. 그러니까 파라크라인 시그널이 좀 더 극단적으로 가게 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바이스 벌사 오토크라인 시그널링이 조금 더 약간 더 발전한 게 파라크라인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꽤 다 비슷한 그런 계통의 친구들이라. 그래서 여기가 셀프와 오토크라인과 동네 주변을 이렇게 신호를 자극시켜주는 페라크라인의 두 가지 차이를 설명을 해주는 또 다른 책에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내분비 신호 전달이라는 것은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왜 호르몬에 의한 여러 가지 작용을 내분비계에서 기관계에서 내분비계라고 이렇게 전부 다 섭렵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의 룰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작용을 하게 되는 그 신호 전달 과정은 룰은 언제나 어떤 특정한 세포군에서 조직이나 세포군에서 그 신호물질 호르몬을 합성을 하게 되면은 절대로 네가 쓰면 안 되고 셀프 안 되고 네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써도 안 되고 멀리 보내야 된다는 그 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분비 호르몬. 그래서 얼만큼 멀리 혈액을 통해 갖고 갈 수 있을 만큼 거리에 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호르몬 시그널링은 일단 그 호르몬들이 혈액을 일단 통과해서 일정 기간에 여행을 한 다음에 이 표적세포 타겟셀에 도달을 한 다음에 그 타겟셀에서 작용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호르몬에 의해서 타겟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뭡니까? 왜 어떠한 여기 전부 이게 세포군들이 있다고 할 때 내가 호르몬을 어떤 특정한 호르몬을 방출하는 세포라고 칩시다. 던져버렸어. 혈액을 통해서 갔어. 도달을 했는데 모든 세포들이 전부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나의 이 시그널링에 반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그 자격 요건은 뭐지? 이 호르몬의 리간드라고 하면 그 호르몬이 리간드로서 인식할 수 있는 수용체를 내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호르몬을 솟아보듯이 하느냐 아니면 그냥 같이 특별한 스페셜한 물질을 인식할 수 있느냐의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를 내가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의 차이에 의해서 표적세포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난다. 호르몬이 대표적인 그런 것. 호르몬 말고도 또 어떠한 그런 식으로 긴 장거리 내분비 계통을 이용한 그런 신호 전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호르몬에 관한 것이 전부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시냅스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메커니즘 자체로 보면 파라크라인 시그널링의 일종입니다. 그 얘기는 자기가 내가지고서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인접한 세포를 자극하는 데 쓰인다. 시냅스라는 것은 신경 신호를 이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을 할 때에
어떠한 특정한 케미칼,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한 신경세포가 방출을 해서 한쪽 끝에서 그러면 다른 쪽 끝에서 또 다른 신경세포가 그것을 받아서 인식을 해서 그것에 의한 계속적인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전파가 되는 그러한 방식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고 움직일 수가 있고 하게 되는 모든 신경세포들의 인간인데 모든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잘못된 얘기지만 심장박동 중에 어떤 특별한 심장박동은 일반 그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아닌 아까 얘기한 이 간극 연접을 열어가지고서 전기가 직접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그런 자세한 내막이야 나중에 뭐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아마 시간이 안 되겠지만 신경 전달 물질 요것에 의해서 신호를 한 신경세포에서 바로 인접한 그 다른 신경세포 그렇게 인접한 신경세포 간의 이 관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이렇게 시냅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시냅스 신호 전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보면 이것이 어떠한 신호 전달의 일종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한 세포에서 바로 요 옆에 인접한 세포한테 신호를 어떤 화학적인 리간드, 뉴로트랜스미터 역시 리간드의 일종이죠. 근데 전달이 된다는 얘기는 어떠한 신호 전달이에요? 페라크란, 축분비 신호 전달이에요. 그래서 많은 텍스트북이 이 시냅스 신호 전달을 그냥 축분비 신호 전달의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좀 특이한 마인드를 가졌는지 여기서 따로 이렇게 물론 따로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유니크한 어떤 신호 전달이긴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의 이 부분, 이 신경세포의 끝부분, 발가락 부분, 요 다른 인접한 신경세포의 요 머리카락 부분과 이렇게 맞닿아가지고서 요 사이에서 이렇게 신경전달 물질이 방출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세포막 자체에 그럼 여태까지는 리간드가 어떤 방식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관해서 한 3-4가지의 신호 전달의 유형을 살펴본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어떤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세포막에 있는 그러니까 신호 전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막의 수용체의 어떠한 그 작용 기작에 의해서 작용 기작에 따라서 한 3-4가지 정도의 다른 세포막에 있는 대표적인 수용체의 종류를 살펴보려고. 왜냐하면 각자의 수용체의 종류를 이렇게 막 함부로 생물학책에서 보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무슨 G 프로틴 무슨 카포이드 리세프터고 이거는 타이로신 카이네즈 수용체고 이게 뭔 소리고 뭐가 다른 건데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섭렵을 해보려고. 첫 번째는 이제 이온 채널이라는 게 세포막에는 있을 수가 있죠. 이온 채널인데 보통 많은 경우에 어떤 이온 채널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온 채널이 뭐라고? 이온 채널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일단 어떤 식으로 일단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채널이니까 이온을 언제나 수동적으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동체이다. 채널이. 오케이, 알았어. 그런데 웬만한 경우에 이 이온 채널은 개폐를 할 수가 있는 이온 채널. 그냥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의 문을 닫고 있다가 그래서 이 농도 기울기가 분명히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도 이온이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 문이 열려야만 그제서야 이온들이 이렇게 딱 빠져나갈 수 있는 많은 경우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그 개폐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 이온 채널의 이 문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처럼 힘센 사람이 여기서 그냥 억지로 열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폴스, 피지컬 폴스로.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꼬집으면 열리는 이온 채널들. 그래서 수염들, 고양이 수염이라든가 뭐 이렇게 딱딱 턱적을 해가지고 그 수염으로 딱딱 감지를 해가지고서 어떤 특정한 이온 채널이 열리게 되는 접촉적인 그런 이온 채널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전기적인 신호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냥 이온 채널이 막 열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자 여기서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리간드가 어떤 특이적인 그 이온 채널에 있는 수용체를 특이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가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이게 열려버리는 그런 이온 채널이 그래서
특이적인 리간드에서 이 개폐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대표적인 어떤 막수용체. 많은 막수용체들이 그런 식으로 리간드에 의해서 열렸다 닫혔다. 리간드가 있으면 열렸다가 리간드가 없으면 닫혔다. 어떤 경우는 반대가 또 될 수도 있고 리간드가 있으면 닫혔다가 리간드가 없으면 열려버리는 채널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리간드가 있을 때 꼭 언제나 열린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 왜 에어컨을 안 틀어두는 거지? 희한해. 비가 와서 온도가 낮아서 이 에어컨을 안 튼다? 또 하나는 괜히 왜 파네. 또 하나는 이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와 어렵다. 수용체 티로신 인산화효소. 영어로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라고 하는 인산화효소인데 이것은 설명을 하자면 리간드가 결합이 하게 되면은 이 수용체 자체는 효소입니다. 인산화효소. 그래서 특히 인산화효소 중에서는 인산화를 시킬 수 있는 단백질에다 인산화를 시킬 수 있는 아미노산은 몇 개 없어요. 이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인산화를 시킬 수 있으려면은 여기에 R그룹의 사이드 체인에 이 하이드록실기가 있어야 여기다가 인산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 그 사이드 체인에 하이드록실기가 있는 그 아미노산이 몇 개 안 돼요. 뭐가 있을까? 뭐 다 20개 아미노산 다 외우고 있죠, 그 네. 그러면 딱 하면 시린이 있고, 트리오닌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로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시린, 스로인과 타이로신의 차이점은 티로신은 이렇게 이 페닐, 벤진 고리의 끝에 가서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티로신이 거의 다른 것인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걱정하게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건가? 전혀. 어쨌든 그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에 특이적으로 인산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효소, 인산화 효소가 있지. 그것을 타이로신 카이네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타이로신 카이네즈.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전부 쫙 있으면은 여러 단백질이 있는데 인산화 효소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근데 기질이 어떤 단백질을 기질로 인식할 수 있는 그 모티프가 있어. 활성도에 잡았어. 그리고 이제 인산기를 붙여야 돼. 어디다가 요 티로신 카이네즈라고 하는 것들은 요 그 단백질에 있는 타이로신 아미노산 특정한 타이로신에다가 인산기를 딱 붙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막에 붙여 있으면 그 효소가 막에 이렇게 딸랑딸랑 붙어 있으면서 바깥쪽은 어떤 특이적인 리간드를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효소라면 우리는 이것을 RTK라고 해요. 세포막에 책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얘기를 안 하고 세포막에 있는 효소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 종류가 하나는 이 이온 개폐, 리간드 개폐 이온 채널, 두 번째는 효소. 효소가 딴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수용체 효소 구실을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동물세포는. 동물세포는 타이로신,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 밖에 거의 99.99%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즈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외워두는 것이 훨씬 더 혼돈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 RTK라고 주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RTK는 RTK 하면 알았어. 세포막에 있는 특이적인 리간드를 잡을 수 있는 수용체인데 그 세포질 내에는 세포막에 이렇게 리간드를 잡을 수 있는데 세포질 부분은 여기가 이 부분이 전부 RTK입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즈, RTK가 아니라 티로신 카이네즈. 세포질에 있는 노출된 부분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이고 세포 밖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특이적인 리간드를 바인딩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RTK라고 하는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하는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리간드가 특이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야만 이 세포질 쪽에 있는 이 티로신,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화돼서 기질을 갖고 와서 거기다가 타이로신을 따서 붙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효소 기질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막수용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물세포 안에. 질문? 너무 어려운 개념 아니죠? RTK도? 워낙 유명한 개념이라서 동물에서 그냥 한 번쯤 여기서 들어보고 나면 계속 여기저기 세포, 여러 가지 생화학,
세포 생물학, 무슨 뭐 심지어 신경 생물학 하면 RTK가 계속 이름이 튀어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기능이 소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는 RTK라고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치 여기다가 효소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그래서 리간드가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면 세포질 부분에 있는 어떤 효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액티베이션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 효소가 누구냐? 이산화 효소. 타이로신만 이산화 시킬 수 있는 이산화 효소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준 그림도 있어요 책에. 그래서 두 개가 이런 리간드가 붙게 되면 세포질 내에 있는 자기들의 이산화 효소 활성이 활성화돼서 마구 이렇게 이산화기가 붙어진다는 그런 그림도 책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엄청나게 유명한 동물세포에서의 이 막수용체로서 GPCR이라고 흔히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RTK 지금은 GPCR 풀어서 얘기하면 G 프로틴 카플드 리셉터라고 해서 그것을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G 단백질 연관 수용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GPCR G 프로틴이 뭐냐 하면은 일단 그게 뭔지를 알아야 받아들일 마음이라도 생길 거 아니야. G 프로틴이 뭐야? GTP를 바인딩할 수 있는 프로틴을 전부 G 프로틴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 안에는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효모세포든 심지어 세균세포든 간에 이 GTP라고 하는 이 특이적인 물질을 결합을 할 수 있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다른 종류가 무수히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G 프로틴인데 GTP. 그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그 GTP를 자기들이 결합을 한 상태에서 그 단백질에 무엇이 됐든 간에 그 단백질의 기능이 무엇이 됐든 간에 그 기능이 그제서야 활성화가 되는 참 오랜 옛날부터 이것이 진화가 되어왔던 하나의 방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태고 쪽에 원시세포에서 GTP가 매우 중요한 어떤 에너지원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신호 전달 물질로서 GTP가 뭐죠? ATP하고 비슷한 그 아데닌, 구아닌이 거기 들어가 있는 구아닌 트라이파스페이트가 GTP인데 뉴클리오타이드. 그 뉴클리오타이드를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단백질들이 무수하게 막 여러 종류로 진화를 하다가 하나의 공통점은 전부 그러니까 GTP를 자기가 결합을 한 상태에서는 이 단백질의 활성이 지금 활력을 보이게 되고 GTP가 떨어져 나가면 GTP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면 난다는 얘기냐면 GTP가 이렇게 GDP로 가수분해가 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로틴들은 G 프로틴이라고 하는 모든 프로틴들은 이 GTP를 GDP로 가수분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효소 역할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 GTP를 먹은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서히 이것이 GTP를 자기가 GDP로 분해시켜버립니다. 가수분해. 그러고 나면 지가 스스로 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의 일을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방식의 일을 하고 있는 단백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GTP를 가지고 결합할 수 있는 모든 단백질들을 G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 막에 특이적인 어떤 그러한 G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 막에 그 특이하게 있는 그 G 단백질은 GTP가 거기에 결합을 해야만 그 활성을 자기가 발휘할 수 있겠죠. 그 활성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활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을 하는가 얘는 이온 경로를 개편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그 인접한 막에 있는 또 다른 효소의 활성을 조절을 하게 되는 특이한 일을 하고 있는 그런데 이들은 전부 다 막단백질입니다. 대표적인 이 GPCR 모든 단백질들의 대표적인 모티프가 뭐냐 하면은 세븐 트랜스멤브레인 모티프 막 관통 그 힐릭스 있잖아요. 세븐 그게 7개가 있어요. 그 걔네들. 7개의 막 관통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막에 아주 안정적으로 붙어가지고서 바깥에는 리간드를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모티프가 있고 세포질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G 프로틴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GTP
결합을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G 프로틴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모티프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G 프로틴 관련 연관 카플드 리셉터라고 하는 이 GPCR의 일반적인 구조가 되는 것이죠. 리간드에서 이 G 프로틴을 활성화시키게 돼요. 그럼 이 활성화가 된 G 프로틴은 옆에 있는 또 다른 이온 통로를 여는 데에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막에 있는 어떤 효소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매우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신호 전달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호 전달을 학부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어려워서 도대체 3, 4학년 때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건 아예 시험 문제 나오면 난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장 신호 전달은 아예 생략해버리고 이쪽에서 조금만 다루겠다고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그럼 결국 모든 이 노이즈를 전부 없애버리고 확실하게 이 확인 배달 개념은 무엇이냐? GPCR은 리간드에 의해서 G 프로틴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포막에 있는 리셉터다. GCPR. 리간드가 결합하면 G 프로틴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G 프로틴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효소가 활성화되고 세포막에 어떤 경우는 그 옆에 있는 이온 통로가 열리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른 리간드가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다른 G 프로틴을 막에서 마구 이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이 신호가 전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세포가 신호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 정도로 알아둡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는 인테그린 자체도 이런 식으로 막 수용체의 하나로 간주를 하는 책도 있기 때문에 여기다 살짝 다시 집어넣는데 왜 인테그린도 이제 리셉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인테그린 어디서 봤더라? 옛날에 인테그린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어디서 보긴 봤는데 뭐였지 인테그린이? 세포 외 기질 단백질 중에서 세포막에 붙어가지고서 콜라겐 같은 것들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 세포 내에 있는 세포 골격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단백질이었잖아요. 그것을 쉽게 이렇게 풀어서 도형으로 그린다면은 세포막에 이렇게 밖에 있으면서 바깥쪽으로는 콜라겐이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리간들을 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인테그린들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이렇게 되면 결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뭐가 이 친구들은 세포 골격하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피지컬한 세포 골격이 특히 액틴 마이크로필라멘트하고 물리적인 어떤 이 접촉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그것이 콜라겐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작은 신호물질이 됐든 간에 그러면 전부 이런 식으로 바뀌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동물 세포들끼리 하는 접촉이 있다 또는 세포 표면에 배양 접시에 딱 안착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이거 다 누가 감지를 할까? 내가 이렇게 딱 안착을 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감지를 할까? 주로 이런 종류의 인테그린 계통의 단백질들이 압력을 외부에 있는 세포의 기지 단백질과의 압력을 이렇게 감지를 하고서 나 여기 붙었어. 안심하고 분열해도 좋아. 또는 세포들끼리 이렇게 서로 맞닿아뜨렸어. 나 이제 부딪혔네. 더 이상 분열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접촉성 세포 분열 억제라는 것들도 다 이런 방식의 이 수용체들이 그것을 감지하고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겠죠. 자, 아까 얼핏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 지질 그래서 세포막을 마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리간드를 인지를 하는 수용체, 그것은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친구들은 세포 내, 세포질에 존재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세포질 수용체. 그래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하면
모든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콜레스테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합성을 조금만 그 콜레스테롤을 변형을 하게 되면 모든 다양한 종류의 공통적인 이 콜레스테롤 스테롤 링 구조를 가지게 되는 호르몬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질로 구성이 되는 세포막을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공통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데 호르몬으로서 호르몬의 역할은 뭡니까? 호르몬이라는 얘기는 특정한 표적세포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 그 표적세포의 대사작용을 전부 변형시키는 게 호르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대사작용을 얘는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 스테로이드 호르몬. 공통적인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기작은 일단 핵으로 가서 세포질에서 수용체하고 결합을 했어. 그러면 그제서야 이들의 그 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복합체가 활성화가 돼서 핵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핵에 가자. 그래서 핵에서 특정한 내가 찍어두었던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널 눈여겨보고 있었어. 그 찍어놨던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이제 조절을 활성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아예 너 그만 쉬어 하고 셧다운을 시킨다든가 하는 식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기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것이 책에 있는 그림인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거 그 이상한 점을 찍어내는 사람한테 기말고사에서 0.5점을 더 부여를 할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는 원래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냐면 세포질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수용체의 능력은 일단 근본적으로 색에 가서 어떤 특정한 전사작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DNA의 어떤 특정 구조에 결합을 해서 전사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을 우리는 전사인자,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DNA에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친구가 호르몬을 결합을 해야만 핵에 가서 그 일을 발휘를 할 수 있고 호르몬과 결합하기 전에는 인액티브, 비활성화된 상태로 세포질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그림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그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레이블링이 잘못돼서 하나가 이게 버젓이 지금 나와 있더라고. 잘못된 레이블링을 집어내보세요. 뭐가 잘못됐는지. 10초. 9, 8, 7, 6, 4, 3, 2, 1, 땡. 여기가 DNA 결합 사이트가 여기는 노출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결합 사이트가 막혀. DNA와 결합 사이트가 노출이 돼야만 그 DNA와 결합할 수 있는 사이트가 가서 DNA를 결합을 해야 거기에 대한 전사를 조절을 하겠지. 근데 이게 뒤바뀌어. 일단 원본을 봤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DNA 결합 사이트가 여기는 막혀 있고 원본에는 노출됐다고 이쪽으로 잘못 지금 누군가가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뒤바뀌어서 레이블을 실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레이블링 자체가 DNA 결합 사이트가 여기서는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르몬과 결합을 막 아직 하기 전에 이렇게 그럴 때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결합 사이트가 이렇게 막혀 있다가 비로소 이제 호르몬과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DNA와 결합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제 노출이 돼서 그제서야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가 호르몬과 결합을 해야만 돼요.
이유가. 자, 거기까지가 뭐 매우 어려운 얘기이고 그냥 두서없이 사실 그냥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체적인 신호 전달에 필요한 어떤 구성 인자들과 각각의 특성, 기능적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이지만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신호 전달에 대해서 정말 다 섭렵을 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물론 많은 무리가 따르긴 하지만 최대한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신호 전달이 어떤 식의 어떤 인자들에 의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이런 식으로 마쳤다고 이렇게 여겨서 그럼 다시 이제 세포주기 조절. 왜냐하면 세포주기 조절 자체가 엄청나게 그 신호 여러 가지 다양한 신호에 의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전달할 때 이제 여태까지 여러 그러한 수용체들이 특이적인 리간드와 결합해서 어떠한 방식의 세포주기 신호 조절이 이렇게 수행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막연하게 일단 조금 더 거부감이 없이 상상을 할 수가 있겠거니 하는 나만의 바람이지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포 주기를 조절을 이제 훨씬 더 중요한 토픽이 되는 거죠. 이것이 세포 주기를 조절을 하는 데는 어떤 이거 역시 어떤 여러 가지 잘 짜여진 그들 나름대로의 순서에 의해서 세포 주기가 조절이 되는 거죠. 일단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정해져 있는 생체 시계에 의해서 내재된 시계가 스스로 이렇게 일정 기간이 되면 어떤 특정한 단계의 세포 주기를 활성화를 시키고 이렇게 막고 하는 알아서 저절로 오토파일럿 프로그래밍이 된 그런 것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 신축성이 있어야 되겠지. 무조건 외부 환경이 막 급변하는 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미 전수받은 그 매뉴얼대로 그냥 계속 가기만 하면 그것은 그대로 그 세포의 데스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것이 기본 깔려있는 베이식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외부와 내부의 여러 가지 조절, 특히 일단 외부 신호들, 엄청나게 많은 중에 외부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사인을 보내주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나. 그러면 그것들이 왜 외부 신호들이 작용을 하느냐 하면 궁극적으로 내부 조절자를 하나 아주 내부 조절자 중에 킹이 있거든. 세포 주기를 완전히 확실하게 조절을 주기가 돌아가게 또는 못 돌아가게끔 맞은 최종 종결자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외부 신호들이 계속적으로 다양하게 계속 찔러주는 그런 양상이죠. 거기까지만 하면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중간중간에 세포 주기의 어떤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검문소를 세워가지고서 체크포인트, 이거말은 진짜 체크포인트, 검문소라고 해석을 하면 가장 좋은 이것을 이 책에는 확인 지점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체크포인트, 확인 지점 그냥 번역하면 확인 지점이라고 직역할 수 있지. 하지만 훨씬 더 검문 지점이라고 번역한 것이 훨씬 더 와닿는 그런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 검문 지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몇 개를 운영을 함으로써 마치 불시도 아니지 어디에 있는지 아니까 그 검문소가 거기를 통과할 때는 확실하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이미 구비가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그것이 구비가 됐다고 여겨질 때만 그 다음 단계로 통과시키게 되는 아주 철저한 세포 주기 조절의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외부 신호들을 먼저 그럼 살펴보면 이 구성 자체가 그런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의 신호가 쫙 가서 내부에 하나 그 종결자, 내부 조절자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래서 내부 조절자의 활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들이 외부 신호들로 작용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묻는다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외부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인자. 아까 얘기한 성장인자라는 것은 성장 호르몬 비슷하게 이 리간드에 붙어서 결국 가서 세포 주기를 진행을 촉진시키는 어떤 리간드라고 얘기했죠. 성장인자. 뿐만 아니라 영양분,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영양분, 그것들의 특이적인 수용체들이 다 있겠지.
무슨 뭐 포도당 수용체, 아미노산 수용체 그런 것들이 결합을 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을 리간드로 인식해서 결합을 하고 그러면 신호가 전해져서 이제 좋아, 상태가 좋아, 결합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신호를 일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지. 이거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지만 최소한 영양분 상태가 어떻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최종 종결자가 참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 여러 가지 다양한 중에 스트레스 신호, 또 역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들이 다 세포막에 있어요. 스트레스. 열에 관한 스트레스라든가 영양분이 없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겠지. 또 어떤 특정한 독성 물질, 세포가 인식하고 있는 독성 물질도 스트레스 신호로. 이것들이 다 특이적인 신호가 이제는 이것들은 반대로 이 영양분이 제공해주는 방향의 신호와는 정반대로 네거티브하게 음성적으로 이것을 신호를 제공을 해주고 또 세포 간의 접촉, 아까 얘기했던 동물 세포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세포끼리 접촉했다라는 그 신호 역시 외부 신호로서 우리 서로 이제 맞닿았으니까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게 좋겠어라는 신호가 가는 거지. 다 누구한테로 간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내부 조절의 활성을 음으로 양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그래서 그 내부 조절자가 누구야? 그 이름이 CDK라고 하는 조절자입니다. CDK 줄임말이지 물론. Cyclin Dependent Kinase라고. 나중에 풀네임을 아마 내가 써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시 받아 적으려고 패닉 안 하셔도 되고 CDK라고 하는 것이 뭐의 약자냐? Cyclin Dependent Kinase. 사이클린은 그럼 뭐야?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사이클린이 뭔지. 아니면 목요일날 얘기를 하게 되나 시간이? 좀 봐서 좀 이따 또는 목요일날. 사이클린 디펜던트 카이네이즈가 바로 이 내부 조절자의 종결자 역할을 하는 카이네이즈 인산화효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산화효소 아까 그 티로신 계통의 인산화효소는 아니고 또 다른 계통의 이 친구는 시린하고 스리오닌 계통을 인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산화효소인데 어쨌든 그 CDK가 바로 그 종결자예요. 성장인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로스 팩터라고 얘기했는데 동물에서 그로스 팩터의 예를 들면 하면 여러 가지 질비하게 마구 나와요. 논문을 혹시 읽다 보면 뭐 별의별 이런 그로스 팩터들이 마구 튀어나와요. 그래서 세포 배행 접촉자 이런 거 이거 하나 다 하나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IGF가 뭔지 한번 상상을 한번 IGF가 뭐의 약자인지를 한번 때려 맞춰볼까 우리? I가 여기서 뭘 뜻하는 걸까?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like growth factor에서 인슐린과 같은 비슷한 성장 인자에서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IGF로 그냥 줄여서 그럼 EGF는 뭘까? 에피더멀 셀 세포 표면의 표피 세포들이 특히 상처를 받게 되면 무슨 뭐 이렇게 주로 성장 인자를 또 촉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에피더멀 growth factor. PDGF는 플레이트리라는 것은 그 어디서 쓰이냐면은 혈액 응고할 때 플레이트, 혈소판. 그 플레이트리트 그것도 역시 일단 혈액 응고를 하려면은 상처가 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 성장인자를 같이 이렇게 방출한단 말이에요. 혈소판. 그래서 플레이트리 디라이브드 그로스 팩터는 다 이거 뭐 하나도 지금 외워야 될 가치가 없다는 걸 인식을 하겠죠. 가치가 없고 다만 전부 다 한결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계통의 세포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 성장 인자들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성장 인자가 어떤 방식으로 신호 전달을 한다고? 이게 엔도크린, 파라크린 아니면 뭐 오토크린? 파라크린. 그러니까 측분비 신호 전달을 주로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세포들의 활성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런 거죠. 영양분 스트레스는 아까 얘기한 포도당 아미노산 또는 이 뭐야 그냥 말로 할게. 스타베이션 또는 히트. 그러니까 영양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포도당 아미노산이 대표적으로 영양분이고 스트레스는 어떤 거? 스타베이션 굶는 거. 그 다음에 또는 히트 열, 이게 대표적인 동물 세포의 어떤 스트레스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간의 접촉은 뭐냐? 부착, 의존성이 대표적인 접촉이고, 그래서 접촉적인
억제를 하거나 아니면 밑에 세포 배양 자체에 딱 부착을 했을 때는 이게 활성화가 되고 부착 의존성은 활성화를 시키고 접촉성은 억제를 시키고 하는 두 가지 다른 방향의 그래서 이 세포 간 접촉은 전부 이 아까 얘기한 인테그린 비슷한 그 계통의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 외 기질 단백질들이 그냥 구조적인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세포 신호 전달 작용에도 이렇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를 해보는 과정. 까먹었다. 자, 그럼 이제 숨 좀 돌리면서 이제 혹시 궁금한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래서 이 그림 현재 요새 이렇게 삽입을 시킨 이 그림 자체가 그것을 그냥 하나의 정리를 해보자 하는 목적에서 중요한 이 그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색깔들이 다른 수용체라고 대변되는 색깔들이 다른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호들을 전부 각자 인식을 하는 수용체들이 다 존재를 한다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그란 구슬로 표현된 신호 물질들은 사실은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신호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다 외부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공통점은 그 신호 전달에 의한 반응의 결과로 이 세포가 두 개로 분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단순한 정리를 이렇게 괜히 어렵게 이상하게 여러 가지 수용체들을 이렇게 있는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전부 수용체와 이 수용체에 의한 주로 세포질 내의 이 인산화 효소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그 CDK라고 하는 그 종결자 인산화 효소 카이네이즈에 의한 신호 전달이 일반적인 그 큰 그림의 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 신호 전달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인산화 효소가 그렇게 널리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까? 인산화 효소가 이런 신호 전달을 할 때 사용이 될 때 무슨 이점이 있어서 인산화 효소를 사용할까? 아마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너무 많이 주입시키지 않고 왜 인산화 효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인산화 효소를 그런 식으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산화 효소가 그렇게 널리 통용이 되는 그러고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세포들이 진화를 하게 된 이유. 인산화 효소에 의한 신호 전달의 어떤 가장 큰 장점. 인산화 효소는 템포러리한 어떤 역할을 인산화를 붙였다가 띄는 건 또는 다시 그 인산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파스파테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그것을 팍 띄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이적인 단백질의 활성을 조절할 때 인산기를 붙여갖고 인산기를 딱 붙이면 이 단백질이 이렇게 비틀어지게 돼요. 인산기가 엄청나게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이니까. 그래서 변화를 시켰는데 그것이 영구하지 않고 인산화 효소에 의한 이 신호 전달의 가장 큰 장점은 그것이 매우 한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붙였어. 띄워버리고 싶어? 그럼 그것을 띄는 전문적인 효소가 또 있어요. 그 효소는 우리는 파스파테이즈라고 얘기해요. 인산 가수분해 효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파스파테이즈. 카이네이즈와 파스파테이즈는 언제나 그래서 서로 마치 이 음과 양의
그런 것처럼 서로 언제나 그 대결 국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카이네이즈, 파스파테이즈의 이 페어들이 CF 안에 존재를 하거든요. 인산기가 붙었어? 그럼 파스파테이즈가 와서 금방 여기서 띄워버려. 이거 또 띄워버렸네, 이 녀석이. 가서 또 붙여버려. 그러니까 이 인산화 효소를 활성화를 유지하느냐, 상대적으로 파스파테이즈 활성을 유지하느냐의 이 밸런스를 조절해가지고서 요 스위치 올렸다 켰다 하듯이 마음대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금세. 그것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러한 신호 전달을 공유 결합을 붙이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또 다른 인산화기가 아닌 또 다른 어떤 기에 공유 결합을 붙였다 띄었다 하는 식으로 했다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느렸을 거거든. 여기서는 속도를 빨리빨리 이거 붙였다 활성화시켰다 금방 억제시켰다를 경우에 따라서 마구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신호로서 엄청나게 좋은 이상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산화 요소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거니까 또 알 필요 없고, 접촉성 억제가 뭐 어떠한 것인지를 그냥 설명한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내부 조절자는 목요일 날 다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